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확진 이력이 있는 셈인데 이번 주가 대유행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측 반발도 계속돼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가운데 3분기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나는 등 본격 일정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불장난 도발을 했다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비상인데 이른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걸로 전망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트에 있는 채소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곳 채소 판매대에 쭉 있어봤는데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한참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였겠죠.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겉절이에 사용되는 이 알배추가 4,500원입니다.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이만큼 오른 겁니다. 상추와 깻잎도 각각 4,000원, 2,000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곳 마트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2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아직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체감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사고 남대문이 또 그냥 농수산 가서도 사고 하는데 다 곱이 올랐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는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에 6%보다도 더 오른 6.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채소값이 24%나 올랐는데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70%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 이른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노지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폭등한 배추와 감자 가격을 잡기 위해 재배 면적을 늘려 오는 9월 말까지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물가는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마음 졸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마다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는 소중한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은평구의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지관이 운영하는 쉼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요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이자 동시에 무더위 쉼터입니다. 이렇게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도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여름 꿉꿉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이곳에 많이 찾아오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곳 복지관이 다시 문을 닫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곳 아침에 다녀갔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우면 여기 생각만 난다고. 여기 오면 굉장히 시원하고 우울증 걸리고 치매 올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말도 못해. 집안에 이제 문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노인복지관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무더위 쉼터 4천여 곳이 운영 중인데요.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10만 명까지 넘은 상황이라 집단 시설을 다시 폐쇄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이 폭염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중에 가장 더위가 심했던 2018년 기준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의 70%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관과 무더위 쉼터는 시설 내 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경우에는 매일 출퇴근 때 북무 소독과 주 1회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되도록 침방울이 튀기지 않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참여 인원 수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역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에 다중이용시설과 실내 모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폐쇄 등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올해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세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무더위 쉼터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넘게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9,922명입니다. 전날보다 8,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9배, 2주 전보다는 1.57배 늘어난 수치인데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2배 늘은 더블린 현상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2년 반 만에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생긴 셈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유행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이 11만 9,322명, 해외 유입이 600명으로 해외 유입은 또다시 하루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여전히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6명 나왔습니다. 또 전파력이 높은 BA2.75 변이 감염자는 5명 추가돼 누적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팔을 다녀온 충남 거주 30대는 경증으로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됐습니다. 다른 4명은 모두 인천 출신으로 인도에서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일가족입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30대 1명과 미접종자인 10세 미만 2명이 포함됐는데요. 10세 미만에서 BA2.75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증으로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중대본 회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는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 조종관은 우리에겐 2년 7개월 동안의 코로나19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며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괄 조종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축적된 데이터는 물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코로나19에 대비한 대입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총괄 조정관은 대학 입시가 곧 다가오는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 단장은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현안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벌써 비대위원장 함합형이 무성한데 여전히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에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집 공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엔 전국위가 소집돼서 비대위 체제 출범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위가 소집되면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전국위 소집도 아직 안 됐지만 당내에선 벌써 비대위원장 함합형이 무성한데 5선의 주호영, 정우택, 3선의 김태호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지난달 29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장제원 의원이 회동한 사실이 이어져서 비대위 관련 논의가 오갔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당내에선 논란이 한창인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비대위를 최단기로 운영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 유출로 지도력이 약화한 건 해당자가 책임지면 되고 그 자체를 비상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비대위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뒤 새 지도부까지 꾸려지면 대표직 복귀가 차단되는 이 대표 측에선 법원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서 집권 여당의 내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네, 지난 6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이재명 의원이 연 첫 번째 기자회견 간담회였는데요. 자신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의원 욕 플랫폼 발언은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연에서 재미스라고 했던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여당 측 고발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당내에서 듣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어제 첫 TV 토론에서 맞붙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3인방은 오늘 제주 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제격돌해 당권 경쟁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97세대 당권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아졌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강원과 대구, 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서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게 됐고 단일화 방식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여사가 다른 업체 선정에도 관여했고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세금조사 무마까지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건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입김이 공사업체 선정에 실제로 작용했는지는 업체 명단을 공개해야 알 수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 단체 대표가 자신을 달래주는 박순애 장관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단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기로 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장관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동 발달 상황에서 깊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하고요. 아까 초등학교가 선진이라는데 교실 다녀보셨어요? 좋은데 몇 군데 다니신 거겠죠. 지금 시설이 어떤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운동장을 활용하는지 그런 거 고민하고 해보셨나요? 만 5살 아이는 아직 해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유를 따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따가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느닷없다, 날벼락이다, 당장 철회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 속에 사퇴 운동까지 언급됐습니다. 한 단체 대표는 발언을 하다가 울먹였는데 달래주는 박순애 장관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순애 장관은 결국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YTN 인터뷰에서 수정 가능성 정도만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은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업무 보고에서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네, 학제 개편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면서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했고 일각에서는 장관 교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여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80대 노인이 혈액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혈전증을 비롯해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서 후유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1살 연모 씨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발목 아래가 온통 검붉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혈전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 2차례에 걸쳐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인 당뇨도 없으세요. 2차례나 절단 수술을 받으시면서 그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좀 기억을 잘 못하시고. 연 씨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 폐렴하고 혈전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 기간 일주일에 해당하는 코로나 직접 치료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코로나19 감염이 혈전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국내외 학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혈전 관련이나 아니면은 심내혈관계 질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혈전증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에 따라 두통과 발열,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임상 증상을 대표적인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엔 혈전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전증은 이상 반응이거든요. 그게 후유증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만큼 뇌졸중이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 등 여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후유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영화를 통해 현재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CNN 이슈입니다. 생화학 테러를 당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할 때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행기 밖으로 전염을 막는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영화 비상선언의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개봉했죠? 네네, 오늘 지금 예. 개봉하고 있습니다. 예매율 1등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좀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개봉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촬영을 시작할 때 사실 코로나가 그때부터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방역 수칙도 뭐 잘 지키고 무사히 촬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칸 영화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에서 전 세계 관객들과 영화를 보면서 많이 얘기도 나누고 또 영화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예. 그리고 관객들이 과연 언제 영화를 보여주면 예. 좀 더 관객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 지금 오늘 8월 3일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그럼 정확히 얼마나 걸린 건가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시나리오를 쓴 거는 2019년 7월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이면 사실 코로나19가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칸 영화제에서도 이게 무서울 정도로 시의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뭐 예상하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 사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예언을 할 수 없었던 거고 사실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시나리오로 제안을 받았던 기획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항공 재난 영화라는 소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던 중에 이게 생각이 나서 지금 되게 한국 사회 재난이라는 것들 많이 보면서 지금 영화를 보여주려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막 벌어지니까 너무 놀랍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사실은 마치 이거 내가 무슨 진짜 예언서를 쓴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마치 지금 상황이 영화로 나올 것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전혀 관객들이 상상도 못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든 우리는 이게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했지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프죠. 네네. 그럼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하고 많은 구성을 하다 보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이라 이렇게 어떤 시의성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하지만
이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그리고 인간이 재난 앞에 맞서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그리고 고전적인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 속성이 무엇이고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예. 그래야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모르니까 예. 이 코로나가 그때 당시엔 금방 끝날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이 작품 내적인 어쨌든 갈등과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촬영을 시작한 게 2020년 초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제 중국에서 막 네, 네. 시작했을 때쯤인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촬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상황마다 좀 영화에 반영되는 것들도 있었을까요? 반영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때 배우분들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에피소드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 오히려 되게 놀랐고 좀 되게 깜짝 놀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분들도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병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 중에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예.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예. 저한테 정말 놀랐다. 예. 진짜 이게 무슨 뭐 예언한 거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 테러라는 소재는 이제 뭐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네네. 그 뭐 총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바이러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기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흥미를 느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 비행기 안이라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창문을 열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 어떤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예. 생화학 테러가 벌어진다면 예. 과연 사람들은 도망갈 데도 없고 뭐 남의 전염을 막으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몰입감, 긴장감이 굉장히 긴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남한테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 안에서 이런 어떤 긴장감도 크게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 비행기라는 어떤 공간을 선택을 했던 거고, 네네네. 그 공간이 주는 긴장감도 상당했는데 그럼요.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비행기 세트를 예. 이제 미국 헐리우드의 라스베가스에 비행기 무덤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거는 폐 비행기를 다 모아놓는 네네. 공간인데요. 헐리우드 업체와 협력해서 그쪽에서 비행기를 공수해서 들어왔고, 우리 현실에 맞게 그거를 좀 데코를 했어요, 미술팀하고. 그래서 뭐 세트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디자인과 예. 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화면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 실제로 비행기를 세트장에서 많이 돌리셨다고 하던데 그 네.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잉 777 개조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저게 예. 사실 굉장히 커요, 비행기가. 그렇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는 이제 연료를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 되게 큰 비행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비행기를 돌려야 되니까 예.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큰 비행기를 돌리는 일이. 그래서 저희가 뭐 영국과 뭐 미국과 이런 데 다 알아보던 과정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 모든 게 다 캔슬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국의 데몰리션이라는 업체를 찾아서 예. 그들과 협력해서 아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 네네. 이게 근데 뭐 한두 번 돌린다고 오케이 컷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네. 많이 돌리셨겠네요. 많이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병헌 선배님도 그렇고 그 안에 승객 배우분들이 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안전 테스트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전혀 안전띠도 3중으로 묶어놓고 예. 해서 100% 안전했고, 나중에는 뭐 승객분들이 예. 배우분들이 이거 더 돌려달라, 너무 재밌다. 놀이기구 이럴 타는 정도로. 것처럼. 네네네.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찍었고, 예.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안전하게 잘 찍으신 거고 네네네. 지금 나가는 저런 네네. 장면들입니다. 저게 저도 이제 그저께 영화를 미리 봤는데 네네.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좀 궁금했는데 실제로 360도로 돌리신 거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많이- 촬영 감독님도 예. 거기에 카메라에 리깅해서 실제 타서 카메라를 들고 핸들드로 이제 그 승객들의 아주 디테일한 면모를 잘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프리뷰로 봤는데 네네. 제가 보면서 느낀 거 하나 좀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려고. 네. 이게 화면이 조금 뿌옇게 연출이 된 것 네네, 같던데 그게 네네. 바이러스라는 걸 좀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예. 근데 저는 좀 접근을 다큐멘터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객들이 몰입감을 느끼고 좀 더 체험할 수 있게 예.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영화적으로 쨍한 느낌보다는 좀 더 거칠고 그리고 좀 더 룩도 필름처럼 예. 보일 수 있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것 같다라는 평을 들으시면 가장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비행기가 출발하고 그리고 하와이에 갔다가 뭐 하여간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사실감 있고 몰입감이 있는 영화다라고 보여지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감염 또 전염 네네. 이런 공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 아무래도 사실 이 감염이 주는 공포라는 것은 남한테 내가 옮아서 내가 전염이 돼서 다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한 두려움, 예.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인간성의 훼손이나 어쨌든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떠나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은 예. 저는 인간들의 유대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방에서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 방에 다 각자가 방 안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각자의 방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동네에 이렇게 퍼지는 장면을 보고 역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그렇다고 회피만 할 수는 없는 그리고 다 연대해야 되는 예. 공동체가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 연대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배우 전도연 씨가 국토부 장관 네네.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국가의 역할, 코로나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영화에서의 국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국가도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네. 대테러 센터 실장도 나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윤리의식 그들의 목표들이 부딪히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아니라 예.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부딪힐 때 예. 좋은 어쨌든 결과와 그 국가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재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영화라는 것은 어떤 재난 앞에서 인간들이 겪는 그 어쨌든 고민과 갈등과 혼란 이런 걸 다루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연대감과 조그만 인간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이 재난과 싸우는 아주 조그만 큰 영웅이 아닌 소시민들의 작은 성실함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위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비상선언 오늘 개봉했고요. 네. 한지림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타이완 땅을 밟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타이완의 평화를 위한 친선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중국은 내일 정오부터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떠난 뒤에 군사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타이완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 현지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려진 일정표대로라면 펠로시 의장 오늘 오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어 입법원을 방문해 타이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친선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타이완을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 기업 TSMC 회장과의 면담입니다. 얼마 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반도체 육성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완은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G4 가운데 하나여서 또 한 번 중국의 속을 긁어놓는 격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극도로 악랄한 행위라며 비판하며 맞대응을 예고했고요. 중국 외교부 성명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아침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타이완 통일 대업을 방해할 환상을 품지 말라거나 불장난하다가 타 죽는다,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것이라는 등의 강경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밖에 타이완의 천연 모래 수출을 중단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가 미국 투자를 보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무력 시위도 주요 반발 수단 가운데 하나일 텐데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떠난 뒤에 군사훈련을 예고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어제 중국군이 공개한 지도 한 장 보시죠.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겠다며 모두 6개 구역에서 민간의 항행을 금지시켰습니다. 타이완 해역에 대한 준봉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작전이 개시되는 시간 내일 낮 12시부터입니다. 좀 의아하게도 펠로시 의장의 순방 일정상 타이완을 떠난 뒤입니다. 단순 무력 시위라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머무는 동안 움직여야겠지만 그 이후라는 건 군사행동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군사행동 중에 타이완군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군사훈련 외에도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 결국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부각해준 역효과를 낸 거 아닙니까? 네, 펠로시 의장 어젯밤 현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타이완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군사 행동까지 시사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없었다면 이만큼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행을 띄워준 셈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잃기만 한 건 아닙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또 강력한 반발로 미국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외교적 부채를 떠안기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백악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영서,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푹푹 찌는 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령 해저 터널이 비가 온 것처럼 젖는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북항 해저 터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결로가 원인인 보령 해저 터널과는 달리 이번에는 터널 안으로 유입된 바닷물 때문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 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 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 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대위 성격과 기한을 두고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온라인 투표로 시작이 됐고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욕 플랫폼 포함해서 뭐 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검찰과 경찰의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당내 후보들이 본인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서글프다라는 동정심 어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헌법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를 했고요. 정치 개혁과 위성정당 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생각 얘기했고 지방선거 때 셀프 공천해가지고 참여한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명을 했고 또 마지막엔 최근에 구설수됐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표현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재밌는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겠다. 이런 다짐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차분하게 밝히고 싶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그 도마 위에 올랐던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그 표현을 할 때 표정이 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뭐 녹화도 되고 있지만 앉아 있는 군중들과의 대화이다 보니까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으로 일할 때의 대화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비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통이 더 빨리 되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과거 성남시장 때는 그런 표현이 익살스럽고 편한 표현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대선 주자가 된 상황에서는 점잖지 못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본인도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소장님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뭐 셀프 공천, 뭐 저항력자 국민의힘 지지 이런 것들을 두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요약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소득자, 저항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저는 그냥 실언인 줄 알았는데 관련된 통계 자료를 올리시면서 내 말이 맞다 이러셨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이게 가능한 이제 소위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과대하게 침소봉대하지 않으시고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강연에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그걸 욕이란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비판할 기능을 좀 갖자. 가장 큰 일이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개항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도 설명이 있었고 뭐 비서관님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셀프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본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공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근데 내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구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출마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다. 근데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공천을 안 했으니 셀프 공천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러한 셀프 공천 논란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어제 TV 토론을 보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후보는 공격을 하고 앞서가는 후보는 수비를 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YTN에서 지금 편집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지향적인 TV 토론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사청문회 같아요. 당신 예전에 이런 발언했고 이런 행동했는데 해명해봐. 이게 맞아? 이런 식의 공방만 오고 갔잖아요. 제대로 된 TV 토론이라면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진보 진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다음번 이기는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검증 차원의 TV 토론이 아니었느냐,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뭐 어대명 굳히기 대 어대명 깨기였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9차례 정도 방송 토론회가 더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구도를 박강 두 후보는 원하겠죠. 그런데 그 워낙에 뭐 두텁게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차례 경선을 토론과 경선을 통해서 뒤집힐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경선의 흥행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접점을 좀 이루고 그 승부가 적은 차이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갖고 뭐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작부터 조금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언론 또 특히 보수 언론에서 특히 재밌어하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로 잡는다기보단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민생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되고 이런 가운데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한다든지 그리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평화 강원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현 정부의
그 남북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선명성들을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토론이 저는 젊은 정치인들로부터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졌었는데 똑같이 진행돼요. 예. 일반적인 그 토론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청문회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구도를 못 깨는 거예요. 구도를 깨려면 저는 그 두 분,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이 정말 자신 있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두 분들의 득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뭐 같은 비판이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만이 이 구도를 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일화 하더라도 구도는 못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단일화의 합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받고 있는 그 합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두 분이 지향점이 달라요. 박용진 의원은 나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을 세워서 다음번 차기에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과 지지층에게 보내겠다라는 거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충청권의 맹주가 되겠어. 그래서 다음번에 충남도지사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선을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런 셈법이 달라요. 이번에 출마한. 그리고 대략 기탁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지금 8천만 원 정도를 냈는데 TV 토론 한 번 하고 단일화한다? 이것은 본인들이 따져보면 좀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하더라도 거의 막판 가서 할 것이고 근데 이미 뭐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큰 효과도 없을 거고요. 두 분이 이번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존재감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단일화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꺾읍시다 라는 이 논리가 단일화의 명분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민 성원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 셈법이 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지도 좀 일정 정도 있고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내가 미래 리더로서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은 과정이라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대비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뭐 충청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미래의 당의 리더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이번에 드러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단일화할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면 아마 박용진 의원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인지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강훈식 의원은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뭐 행운이 작동한 건지 본인의 능력이 작동한 건지 혹은 중앙위원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그분들이니까 그분들 관계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컷오프를 통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당원들에게 존재감을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든지 간에 두 분의 셈법이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분이 지향점과 정치 철학도 좀 달라 보여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내 의원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민주당이 가져야 할 진보적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반대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는 능력은 탁월한데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가 있는지 본인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강훈식은 이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구나 라는 것 하나만 인식시켜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 두 분 다 서로 간의 약점을 현재까지는 보완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 또 두 분이 가져갈 수 있는 단일화를 통한 실리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어대명이 굳어질 거라는 두 분의 분석이셨고요. 8월 28일이니까 3주 넘게 남았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할 게 많습니다. 뭐 유권의 속도 받아야 되고
당원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상황 점검 안 하면 안 될까요? 맨날 비판만 해가지고 참 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최고위원회를 어제 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겠다라는 네. 것이고 이제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선 당원 당규 6건 해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예. 전국위원회에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의결된 건을 가지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위원회는 해산을 하게 되죠. 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을 선임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로 가기 위해서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계속 당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네. 당은 상당 기간 혼란에 휩싸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전국위가 열리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거지 소집 자체가 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 소집 자체는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최고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 그 다음에 당 의원들의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은 전국위원회 열게 열릴 돼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현재 당원 당규를 갖고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임명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른 사적인 목적을 갖고 당원 당규를 고친다라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 면에 있어서 과연 국민에게 합당한 인식을 줄 것이냐. 예. 국민들은 야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국이나 상임 전국위에서 이게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나 아니면 그 분들이 임명한 위원장급 분들이 이제 여기 위원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무리한 바보짓이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내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라서 정답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로 통과는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가는 것이죠. 우리 예. 정치 역사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딜레마에 빠져서 어떤 선택을 해도 현 정국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좀 그럴수록 정도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그 지도 체제를 결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문자 파동이 있으면서 또 비대위로 가는 거에 있어서도 실제 그 대통령의 의중이 뭐 반영된 것 아니냐. 예. 정무수석이 와서 그 다음에 뭐 배현진 최고 사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니까 그 흐름대로 저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가 꼼수인 것이죠. 예. 그리고 홍준표 그 현 시장이죠. 시장의 지적대로 그 길밖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그 이준석 대표의 뭐 법적인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도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그만두게 되면은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들은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은 유지시키자.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방향을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던지게 되면 다음번 원내대표 할 수 있는 3선 이상 중진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저번에는 이제 조혜진 의원하고 비주류죠. 그분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 정도 아니면 김학용 의원 정도가 원내대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까지 물러나게 되면 당대표 직무대행은 자신들의 편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최고위원의 의결이라든지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더라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부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임명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윤핵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것이 사실 바라보는 국민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상식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지도 체제를 어렵사리 비대위 체제로 해서 권성동 중심으로 갔는데 결국은 본인이 사고 쳐서 다시 당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사퇴를 할 경우에 향후 수습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비대위 구성 이후에 즉각적으로 원내대표 그만두고 후임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지금부터 미리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모습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치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비상식이에요. 물론 비상식의 시작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태 또한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것도 비상식이라고 너무 비상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나는 억울하지만 내 다시 소명해서 떳떳하게 내 떳떳함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선당 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자급들을 보면 선당 후사가 없어요.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고 그리고 지금 향후의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도 보면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답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힘의 어떤 숙제들을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 이준석, 권성동 이런 분들부터 선당 후사 정신으로 대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자진 사퇴처럼 과감한 선택이 최선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당신은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에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직은 직무 정지되어 있지만 계속 지키는 것이 본인의 정당성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를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어떤 역할을 줘야 하는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1월이 아닌 올해 12월 안에 비대위를 그 전당대회를 열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지만 비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내년 1월 달 이후에 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 내가 당대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막 투쟁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변수가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정기국회가 있어서 법률안도 처리해야 되고 국정감사해야 되고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집권여당이 전당대회 한다고 지도부들이 다 의원들이 그냥 전당대회장 가고 막 지역별 권역별 여러 가지 합동 연설회 같은 거 다니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내년 1월 전에 올해 12월 안에는 전당대회를 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그렇죠. 열리게 될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윤계가 맞느냐, 친윤계가 맞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상대당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주호영 의원이 5선이고 지난번에 당대표 도전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에 사실 깊이 개입하면서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정도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예를 들어서 다음번 당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비대위원장을 안 맡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빨리 이 혼란함을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것이 그 정치적 상대방인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모두의 같은 바람일 겁니다. 혹시 소장님 좀 살을 붙여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비윤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친윤 세력이 비대위원장이 되려고 할 거고요. 윤핵관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쫓아내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비윤을 어떻게 비대위원장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친윤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원내 인사냐 원외 인사는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네들 편이면. 그래서 직할 통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원내라면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우니까 제일 유력해 보이고 원외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또 대통령과 가깝잖아요. 이 두 분이 하면은 믿을 수 있겠다. 다른 생각 안 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윤 세력이 비대위원장도 직할 통치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론해 주신 인물들 중에 정진석 부의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만났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대위 체제와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당이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장제원 의원이 아무래도 그분들의 좀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이렇게 모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친분 관계가 깊으니까 좀 일단은 좀 어른들이 내각에서 좀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지원 사격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셔라라는 거지. 저분들에게 비대위원장 맡아줘. 뭐 김종인 위원장님 다시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봐야 되겠고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진작부터 우리가 한번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무능해요. 안 보입니다. 대응하는 능력도 너무나 떨어집니다. 대통령께 직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 시중 들기 바쁜, 여사 시중 들기 바쁜 이런 대통령실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얼굴마담인 김대기 실장이나 혹은 이진복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까지 함께 쇄신 대상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실장과 수석 두 명만 바꾼다고 해서 누가 쇄신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30%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말기도 사실 이런 말기가 없을 정도의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가 또 비난해요. 서로 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100일도 안 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까운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잘 알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으로 대통령실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어디 바꿔야 됩니까? 비서실장 바꿔야죠. 그리고 정무수석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한 대변인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경 비서관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출신들 6명 중에 반 정도는 바꿔야 대통령이 좀 생각을 확실하게 고치셨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요.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곧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직진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차를 멈추고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 다녀오셔서 인적 쇄신 없습니다. 당분간 이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직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사고 납니다. 그럼 당장 대통령 휴가 끝나고 8.15 광복절 뭐 경축사도 있을 거고 취임 네. 100일 메시지도 있을 텐데 이때가 딱 그 교체를 이야기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100일이나 8.15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먼 것 같고요. 바로 휴가 복귀하시면 어느 정도 수습책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0일 기자회견 안 할래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어렵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한 논란과 질문에 대해서 나는 피해갈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는 그 선거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대통령께서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예.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당연히 국민들과 여당 내에서도 수습책을 내놔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서는 모양새, 민심과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은요, 이거 국정 운영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 여권에서 내각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예. 예를 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의 설치는 옳지만 그거를 접근하는 해결 방식은 상당히 터프하고 거칠어 가지고 잘못됐어요. 네. 경찰들의 반발도 많이 샀고 국민 여론도 경찰국 설치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높잖아요.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금 취약 연령 5세, 예. 만 5세 연령 인하 이거 가지고 과연 교육부 장관이 저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옳으냐? 대통령께 너무 부담을 줬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장관들은 너무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맞아요. 예. 야구 경기가 있는데요. 선발 투수가 초반에 대량 실점했어요. 예. 야, 옛날에 잘 던지던 선발 투수니까 좀 몇 해 더 지켜보자. 그러면요, 경기 져요. 선발 투수라도 실점 많이 하면은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사칭한 무속인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데 이건 아직 풍문인 상황인 건가요? 뭐 여러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하고 쓰고 있는 거니까 예. 풍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건진법사라는 분이시죠. 네. 과거에 그 선대위 산하의 무슨 네트워크 본부인가 뭐 예. 여기에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초에 이제 신년 인사차 방문하니까 어깨에 손을 두르고 누구누구라고 뭐 소개도 해주고 안내를 해줬던 예. 그분인데 그분이 일정 정도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각 대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코미디죠. 이거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수사하고 구속 조치해야지요. 예. 맨 첫 번째 이렇게 권력을 사칭하는 어떤 그 인사들 그리고 이권 개입을 하는 인사들을 적발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실 구속 수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분 조심하세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요. 이거는 정말 웃겨도 너무 웃긴 거죠. 건진법사한테 손 못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기업인 A씨라고 하는 분이 건진법사하고의 친분이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한테까지 접근해서 내가 다음번 공천 도와줄게요. 네. 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예. 전부 다 언론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인데 이것을 정말 100일도 안 된 지금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레임덕 현상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지지율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심하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는 그러한 대통령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대처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 기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건진법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진법사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예. 왜 기업에 조심하라고만 합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터져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일이 더 확대되기 전에 막았다.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요 빨리 민정수석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빨리 국회에서 제안이 오면은 임명을 하셔가지고 주변 관리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부터 말라면은요 정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걱정이에요. 빠르게 대처를 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방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영내 평화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영내 당사국들과 재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펠로시 의장이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고 방한도 환영한다면서 내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뛰면서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달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더 치솟자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에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6월에 이어 2달 연속 6%를 넘는 상승률은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를 맡은 한국은행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빅스텝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겠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변수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 밀과 옥수수, 쌀 등 곡물의 수입 단가가 식용은 2분기보다 15.9%, 사료용은 1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파종 지연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2분기의 계약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수입 단가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추석까지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대형 땅꺼짐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근처에서 대형 땅꺼짐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구리 포천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리터널 안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3시간 넘게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는 발사 4일 만에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발사될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는 무려 4개월 반 동안이나 비행을 해서 달 궤도로 갈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직선으로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는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비행합니다. 직선으로 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 형태로 빙빙 돌아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누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 달까지 가는 이유는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어나면서 연료 소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다누리는 우선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1까지 갑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 지점까지 간 뒤 지구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구로 향한 뒤 달로 비행합니다. 그러면서는 태양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라그란지안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갈 때는 태양 중력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올 때는 다시 지구 중력을 이용하고. 이 방식은 무인달 탐사에서는 쓰이지만 유인달 탐사에서는 통상 쓰지 않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발사된 나사의 달 궤도 큐브 위성도 다누리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내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대사급 외교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 연속 화상으로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ARF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27개국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올해 북한에서는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ARF에서도 핵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런 연장선상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공식화하고 대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진 장관은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10개국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어서 강제징용 문제로 얽힌 일본, 사드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쟁포로 53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다친 포로 수용소 폭격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부에서 폭탄을 터뜨린 러시아의 자작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와 유엔이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한 광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살해당한 우크라이나인의 숫자와 함께 이들의 이름이 적힌 우크라이나 국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분리주의 세력이 점령한 올레니우카의 수용소에서 사망한 아조우 제철소 투사 등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들을 공개 처형해놓고 폭격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За аналізом відео, до якого у нас є доступ, фотофіксації, ми, по-перше, абсолютно стверджуємо, що це був підрив всередині.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에 이미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답변 대신 이번에 숨진 아조우 제철소 투사 등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ризнать украинское организированно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зов». 희생자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Они не террористы. Они защищались, и они мужественно стояли, оборонялись, они показали всю свою мощь, всю свою силу, они вышли за грани невозможного, и я не считаю их террористами, я считаю их героями. Какие они могут быть террористы?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은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용소 측에 포로들의 접견 권한을 요청했지만 포격 당시 올레니우카 수용소에 있던 이들 모두를 방문할 권한은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역시 당사국들의 정식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전문가를 보내는 등 국제적십자사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공군 부사관이 또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그 부대입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숙경입니다. 예,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가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죠. 가해자는 준이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죠, 네, 준이가. 맞습니다. 피해 상황 하나하나 볼 텐데 일단 성희롱 피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22년 1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는 말을 좀 했었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성희롱이 시작된 거죠. 뭐 너만 보면 계속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뭐 집에 보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 나랑 만나주면 안 되겠냐,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런 말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도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안마를 가장해서 어깨와 뭐 발을 만지거나 그리고 허리를 껴안거나 뭐 부항을 떠준다면서 갑자기 와서 옷을 들추고 등에 부항을 놓고 네.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심각한 것은 매월 1, 2회 이상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피해 사실이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좀 엽기적이고 추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성희롱 중에서는요. 50만 원을 송금을 하고 가해자가 송금을 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돈을 보냈다고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바로 반환을 했죠. 예. 했고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에 걸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다 걸린 것 같다. 너만 안 걸린 것 같으니 잘못하면 네가 다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그 코로나에 걸린 하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격리 숙소에 이제 격리돼 있었는데 그 숙소에 가서 물컵만 받아서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39분여 동안 계속 설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갔었고
피해자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격리하사 코로나에 걸린 예. 격리하사하고 뽀뽀를 하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또 싫다고 하니까 뭐 혀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격리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하든지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 손등에 침을 뱉게 하고 예. 격리하사에 침을 뱉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핥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 나오면서 격리하사가 마시던 음료수 한 병을 챙겨 나왔어요. 예. 가해자가 챙겨 나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그때가 벌써 월요일 새벽 1시 정도 됐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시지 않으면 집에 못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 방울 정도 마셨는데 이걸 또 마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남은 음료를 자신의 입에 넣고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개월 동안 이어진 거고요. 참다 못해서 이제 피해자가 이걸 사실을 알렸더니 가해자도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뭐 가해자가 협박을 했었죠. 뭐 내가 죽으면 주위의 사람 모두 알게 될 텐데 너도 힘들어질 거 아니냐. 합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수십억도 줄 수 있다. 뭐 네가 달라네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너랑 나랑만 알면 평생 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이 되면 모든 것이 될 텐데 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도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성추행 피해가 회식 자리에서도 있었고 네네. 또 다른 피해 사실이 다른 원사에게도 흘러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피해를 빨리 막거나 좀 이런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자는 그 가장 낮은 계급의 여군 부사관이거든요. 뭐 이해람 중사가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해람 중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네. 직접 목격도 했었고 이제 또 가해자가 반장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면 계급이나 연령이나 성별에서 모든 것이 피해자가 약자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분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망설였고 그것을 가장 친한 중사에게 뭐 호소하는 걸로 내가 이런 예. 피해를 당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런 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죠. 오히려 이제 그 친한 중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피해자와 같은 반의 원사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험담을 한 거죠. 예. 뭐 반장을 등에 업고 너무 기세등등하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친한 중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원사가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가해자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또 가해자의 협박이 또 시작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보호는커녕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군에서 보호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개된 피해 상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또 동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피해자가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많은 고민을 했고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격리하사 숙소 방문권으로 인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까지 됐어요. 되니까 더 이상 군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왔고 이제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고 군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끝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망설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피의자 신분이 됐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직접 가해자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2차 가해를 했던 준이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한 사람 준이가 아니고 원사입니다. 원사입니까? 네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원사는 지금 그대로 근무 중이고요. 네네. 그럼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지금 청원휴가를 받아서요. 청원휴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피해자는 사건이 신고된 즉시 바로
부대로 원복하고 싶었거든요. 예. 원복이라는 거는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업무 그대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같은 업무를 하는 원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피의자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 격리하사와 분리시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 가든지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청원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2차 그 가해를 한 원사를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자 분리가 될 줄 아는데 가해자는 이거는 성추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못 돌아오고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격리 하사 사건 중에서 예. 뭐 혐의가 뭐가 있었냐면 성추행 혐의도 있었거든요. 예. 불인등 강제추행이라고. 왜냐하면 그 격리 하사의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 준이가 가해자가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추행으로 해서 피해자도 한 줄 알고 성추행 혐의로 했는데 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원복을 원해 이 피해를 성추행 혐의를 벗은 건 사기 때문에 바로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격리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이 내친 거죠. 쉽게 말하면. 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네네. 최근 공군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괴롭힘을 맞습니다.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 저희가 뭐 수사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할 제한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관사 배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왜 안내가 안 됐는지 그리고 관사 선정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관사를 배정하는데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그런 유서 내용이 있는데 그 강하사가 과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예. 내지는 어느 정도 지속됐고 누가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 뭐 채 잊혀지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예, 있죠. 저희가 지금 살펴본 사건 두 개 모두 공군에서 나왔죠. 성추행 네. 사건은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외부 기관의 실태 조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외부 기관의 실태 조사 사실 하고 있고요. 뭐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외부 발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들이나 여군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 자체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까? 우선은 군 자체의 그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쇄성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관할권이 수사 관할권이 군에 있거든요. 예, 성폭력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징계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부 실태 조사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군의 평등하고 그리고 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개방적인 민주적인 그런 투명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예. 네. 피해자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근절되기 위해서 확실한 대책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은 오후 들어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자마자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심한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륙은 현재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5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을 제외한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비는 그치지만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장기화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수분 섭취를 틈틈이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